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완경간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경간호라고 하면 폐경기 간호를 말하는 건데요. 왜 이 주제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완경은 평균 50세 정도에 오잖아요. 그러면 완경 이후에 30년 이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성 인생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완경기에 접어들면서 완경기 여성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간호사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경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완경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폐경기라고 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신체 변화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혈관계 변화, 골다공증, 비뇨생식기 변화, 그리고 정신건강 변화까지 각 기관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제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상담하고 치료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마지막으로는 최신 치료 동향, 특히 비호르몬 치료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완경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완경은 단순히 월경이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난소 기능의 영구적인 중단으로 인해서 월경이 완전히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구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진단 기준을 보면 자연적으로 12개월 연속으로 무월경 상태가 지속되어야 해요. 왜 하필 12개월일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월경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한 거예요. 평균 연령은 한국 여성 기준으로 49.7세입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가 45세부터 55세까지 무려 10년의 폭을 보여요. 이렇게 개인차가 큰 이유는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출산 경험, 흡연 여부 등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자분들에게 꼭 강조해드려야 할 점이 있어요. 완경은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생명 주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드리면 안 돼요. 대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경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평균 10년 정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폐경전기예요. 이 시기는 40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월경 주기는 아직 규칙적이지만 FSH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정상 수치인 10IU 미만을 유지하긴 하지만 기저치보다는 높아지는 거죠. 이 시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여성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주폐경기인데요. 이 시기가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월경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경 후 1년까지를 말해요. 평균 4년에서 8년 정도 지속되는데 개인차가 정말 커요. 이 시기에 FSH가 10에서 40으로 올라가고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롤러코스터처럼 불안정해집니다. 바로 이 불안정성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폐경 후기입니다. 완경 12개월 이후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의 긴 기간이에요. FSH가 40 이상으로 높아지고 에스트라디올은 20피코그램/밀리리터 미만으로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각 단계마다 호르몬 수치도 다르고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특별한 상황인 조기완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완경은 40세 이전에 월경이 완전히 중단되는 상황을 말해요. 전체 여성의 약 1%에서 발생하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해당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유전적 원인이 있습니다. FMR1 유전자 돌연변이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 유전자는 X염 색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어머니나 자매 중에 조기 환경이 있었다면 위험도가 증가하거든요. 두 번째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실수로 난소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질환이나 부신 기능 부전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와 관련된 원인이에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난소 기능을 급격하게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젊은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치료 시작 전에 난자, 보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요. 네 번째로 터너 증후군 같은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전적 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폐경과 인공적 폐경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술로 인한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는 자연적 폐경보다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완경이 왜 일어나는지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환자분들께 설명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여성은 태어날 때 약 200만 개의 원신 암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계속해서 감소해요. 사춘기에는 40만 개, 40세가 되면 약 1만 개, 완경 시에는 1000개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완경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난포수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해요. 에스트로겐은 2차 성징 유지와 골밀도 유지에 정말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줄어들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니빈비라는 호르몬도 감소해요. 이 호르몬은 FSH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니빈비가 줄어들면 FSH가 폭증하게 됩니다. AMH도 감소해요. 이건 안티밀러리안 호르몬의 줄임말인데 난소 예비력의 지표로 사용되고 완경 예측에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뇌하수체에서는 FSH를 더 많이 분비해서 난소를 자극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반응할 난포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FSH 수치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완경기에 FSH 수치가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완경 시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알고 계시면 환자 상담할 때 완경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조기 완경의 위험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이에요. 하루에 한 갑에서 두 갑까지 피우시는 분들은 완경이 1년에서 2년 정도 앞당겨집니다. 니코틴이 난소 혈류를 감소시키고 에스트로겐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저체중도 위험 요인입니다. BMI가 18.5 미만인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저장소 역할을 하는 지방 조직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위험해요. 면역 체계가 난소를 공격할 수 있거든요. 가족력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유전적 요인이 완경 시기에 약 5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늦은 완경과 관련된 요인들도 있어요. 높은 BMI는 완경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방 조직에서 안드로겐을 에스트로겐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에요. 출산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완경이 늦어져요. 임신과 수유가 난소를 휴식시켜서 보호 효과가 있거든요. 경구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도 완경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난소 기능을 억제해서 보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폐경기는 완경 전후의 시기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시면 환자분들의 증상을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초기 주폐경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FSH가 정상 상한선을 넘어서 10에서 25 IU 정도로 상승해요. LH도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중요한 건 에스트라디올이에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해져요. 때로는 정상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급격히 떨어지기도 해요.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은 무배란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이니빈비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후기 주폐경기에는 FSH가 25에서 40까지 올라가요. 에스트라디올은 50 피코그램 미만으로 떨어지고 AMH는 0.5 나노그램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도 정상 상한선에서 30% 정도 감소해요. 이건 성욕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환자 상담할 때 이 점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배란 주기가 늘어나면서 월경량이 줄어들고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호르몬 변화는 전신대사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대사율이 저하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기초대사율이 매년 2에서 5%씩 감소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똑같이 먹는데 살이 찐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체중이 증가한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복부 비만도 증가해요. 에스트로겐이 내장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복부 비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허리대 엉덩이 비율이 증가하면서 체형이 변하게 되죠. 염증 지표도 상승해요. CRP나 인터루킨6 같은 염증 지표들이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들이 에스트로겐 감소와 대사율 저하의 악순환을 만들어서 중년 여성의 전형적인 체형 변화를 일으켜요. 간호사로서 우리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면서도 적절한 식이 조절과 운동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어요. 혈관 내피 기능에 장애가 생겨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에노라고 하는 일산화질소 생성이 감소합니다. 에노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게 줄어들면서 혈관 확장능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촉진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기 쉬워져요. 동맥경화증이 가속화되는 거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도 일어납니다. 교감신경 항진과 부교감신경 활성 감소가 나타나면서 체온 조절 불안정과 모세혈관 수축과 이완 장애가 생깁니다. 혈압도 상승해요.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말초 혈관 저항이 증가하면서 특히 수축기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완경 후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 운동 증상은 완경기에 가장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기도 해요. 일과성 열감을 먼저 보겠습니다. 발생률이 70에서 80%로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세요. 지속시간은 30초에서 5분까지 다양하고 빈도는 하루에 수회부터 수십 회까지. 정말 개인차가 커요. 평균 지속기간은 7.4년 정도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발생 기전을 보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혈관 확장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열감, 발한, 심계항진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야간 발한도 중요한 증상이에요.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과성 열감인데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려요. 이로 인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일상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동반 증상으로는 불안, 초조감, 심계항진, 어지럼증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요.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증상이 일시적이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주폐경기가 지나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관 운동 증상 치료에는 호르몬 요법 외에도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비호르몬 약물 치료를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페졸리네탄트예요. 이건 NK3 수용체 기랑제로 2023년에 FDA 승인을 받은 혁신적인 치료제입니다. 호르몬 없이도 혈관 운동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요. SSRI나 SNRI 계열의 항우울제들도 사용되어 파록세틴이나 벨라팍신 같은 약물들이 열감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가바펜틴도 사용하는데 원래는 신경성 통증 치료제지만 열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행동치료도 중요합니다. 심호흡법은 열감이 시작될 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방법이에요. 냉찜질은 목 뒤나 손목에 차가운 물건을 대는 방법이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열감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 조절도 중요해요.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침실 온도를 낮추는 것 등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3년에 FDA가 승인한 페졸리네탄트는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는 여성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트로겐 감소가 골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경 후 건강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골대사 변화를 보면 골흡수가 골생성보다 빨라져요. 쉽게 말하면 뼈를 파괴하는 속도가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빨라지는 거예요. 랭클이라는 물질은 상승하고 오피지라는 물질은 감소하면서 그래서 연간 골밀도가 2에서 3%씩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빠른 속도의 감소예요. 근육 변화도 함께 일어납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동시에 감소해요. 특히 타입 2 근섬유가 우선적으로 감소하는데 이건 빠른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순발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되죠.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근육량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해서 매년 1에서 2%씩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완경 후 골절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요. 특히 척추압박 골절과 대퇴골 골절이 흔하고 이런 골절들은 노년기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과 위험도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진단합니다. 골감소증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고요. 골절 위험은 부위별로 다른데 척추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퇴골, 그 다음이 요골순이에요. 외상성 골절보다는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절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폐경 후기 여성분들은 골절 위험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골대사 마커들도 중요해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연간 골소실이 가속화되고 고령성과 골흡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폐경 후 5에서 7년 사이에 골밀도가 가장 많이 감소해요. 심한 골절도 일어날 수 있어요. 척추압박 골절이 대표적이고 근감소증도 함께 진행되면서 근육량이 매년 0.5에서 1%씩 감소합니다. 신체 기능 저하와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해서 낙상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이제 근골격계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칼슘은 하루에 1200mg이 필요하고 비타민 D는 800에서 1000IU가 필요해요. 단백질은 체중 킬로그램당 1.0에서 1.2g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운동요법도 중요한데 체중부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항성 운동은 주 2회 이상,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시금치 등이 있고 비타민 D는 연어, 계란 노른자, 버섯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은 닭가슴살, 생선, 콩류에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1에서 2g 정도 고등어나 참치에서 섭취하실 수 있어요. 식이섬유는 하루 25g 정도 과일이나 채소, 현미 등에서 섭취하시고 철분은 8mg 정도 시금치나 소고기 등에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시면 근골격계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 있어요. 심혈관계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질대사 이상이 나타나요. L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해요. 중성지방도 증가하게 됩니다. 혈압 변화도 일어나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이 어려워져요. 혈압 상승이 나타나게 되죠. 에스트로겐의 혈관 보호 효과가 감소하면서 완경 후 혈관 보호 효과가 감소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 보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완경 후 심혈관 질환 위험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완경 전에는 남성보다 훨씬 낮았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완경 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해서 남성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경 후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현저하게 상승하는데 특히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에서 3배까지 증가해요. 이는 에스트로겐의 혈관 보호 효과 감소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심방세동 순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의 혈관 보호 효과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심혈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기본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하고 금연은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시는 것이 좋아요. 생선, 견과류 등을 많이 드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위험인자 관리도 필요해요. 혈압은 130에 80 미만으로 유지하시고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당화혈색소는 7%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 심혈관 검진도 받으시고 생활습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드리시면서 실천 가능한 목표를 함께 설정해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뇨생식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간호사가 먼저 물어보고 도움을 드려야 하는 영역이에요. 질 관련 변화를 보면 질 쌍피가 얇아집니다. 글리코겐 함량도 감소하고 pH가 상승해서 5.0 이상이 되어요. 유산균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질 건조감이 증가하게 되고요. 외음부 변화도 일어납니다. 외음부 위축이 나타나고 외음부 pH가 상승해요. 외음부의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성교 시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광 변화도 있어요. 방광 용량이 감소하고 잔뇨량이 증가합니다. 방광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빈뇨나 절박뇨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에스트로겐 감소와 관련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부끄러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점을 설명해 드리고 적절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뇨생식기 증후군은 완경의 비뇨생식기 증후군이라고도 불려요. 영어로는 GSM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경과 관련된 비뇨생식기 증상들을 통칭하는 용어예요. 질 관련 증상들을 보면 질 건조증이 50에서 60%의 분들이 경험하세요. 성교통도 40%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질 소양감이나 자결감, 성기능 저하도 흔한 증상들입니다. 비뇨기 증상으로는 빈뇨와 절박뇨가 있습니다. 요실금, 특히 복압성 요실금도 흔하게 나타나고 수면 중 야뇨증이나 방광염 등도 자주 생기게 됩니다. GSM은 완경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이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시고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뇨생식기 증상 치료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가 1차 선택이에요. 질정, 크림, 링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대신 흡수가 적어서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치료법들도 있습니다. 질 보습제나 윤활제를 사용하실 수 있고 오스페미펜이라는 경구용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도 있어요. 레이저 치료도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데 CO2나 ERYAG 레이저 등이 있어요. DHEA 질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는 GSM 증상 완화에 가장 효과적이고 대안치료법들은 전신 흡수가 적어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치료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시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환자 평가와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증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월경력과 폐경력을 자세히 물어보시고 증상 강도는 메노포즈 레이팅 스케일 같은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족력과 정서적 상태도 함께 평가하시고 수면 양상과 삶의 질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세요. 두 번째는 신체 검진입니다. 활력 징후와 BMI를 측정하시고 심혈관계와 골밀도 검사도 필요하고 복부 비만 측정과 근육량 평가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검사실 검사입니다. FSH와 에스트라디올 수치를 확인하고 복부 비만 관련 검사나 지질 프로파일 검사, 골밀도 검사인 덱사 검사도 필요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환자분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신 후에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과성 열감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진단을 내릴 때는 체온 조절 장애로 인한 혈관 운동 불안정성과 관련된 일과성 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법들을 보면 환경 조절이 중요합니다. 시원한 환경을 만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으시도록 권해드리세요.
생활습관 교육도 필요합니다. 심호흡법을 가르쳐드리고 냉찜질 방법, 스트레스 관리법,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시도록 안내해드리세요. 피해야 할 것들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매운 음식은 열감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일과성 열감은 주폐경기 시기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장애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진단은 수면 유지 장애로 인한 야간 발환과 관련된 수면 방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들을 보면 수면 환경 조절이 중요해요. 침실 온도를 낮게 유지하시고 충분한 환기를 해주세요. 카페인이나 알코올 제한도 필요하고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보다는 미지근한 샤워를 권해드려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교육도 해드리고 인지행동치료나 이완요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구류도 통기성이 좋은 것으로 바꾸도록 권해드리고 필요시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수면장애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장애와 관련된 더 구체적인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진단은 불면증 또는 우울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정서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정서적 지지와 상담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교육해드리고 우울과 불안 선별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해주세요. 필요시 정신건강 전문가 의뢰도 고려해야 하고 지지체계 활용에 대해서도 안내해야 합니다. 운동이나 취미활동 격려도 중요하고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기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변화는 완경기에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환자분들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진단은 불안이나 우울로 인한 호르몬 변화 및 생활 전환과 관련된 정서적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중재 방법들을 보면 상담 및 지지그룹 활동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교육해드리고 우울이나 불안 선별 도구를 정기적으로 사용해서 평가해주세요.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가족이나 지인들의 지지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교육도 제공해드릴 수 있어요. 완경은 여성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므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완경기 영양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히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칼슘과 영양소 권장량을 보면 칼슘은 하루 1200mg이 필요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800에서 1000 IU가 필요하고 연어나 달걀 노른자, 일광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체중 킬로그램당 1.2g 정도 필요하고 닭가슴살이나 생선, 콩류에서 섭취하실 수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은 1에서 2g 정도 고등어나 참치에서 섭취하면 되고 식이섬유는 25g 정도 과일이나 채소, 현미에서 섭취하면 됩니다. 철분은 8mg 정도 시금치나 소고기에서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완경기 건강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식품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당분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포화지방은 제한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피하고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알코올 섭취도 제한하셔야 합니다. 식품별 권장사항을 보면 칼슘 풍부 식품을 하루 3에서 4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인 요구르트나 시금치도 드시고 나트륨 제한은 하루 2300mg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선택하고 알코올은 하루 한 잔 미만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단 지침을 환자분들께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시면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식물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체내에서 약한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합니다. 종류를 보면 이소플라본이 대두나 두부에 하루 40에서 80mg 정도 들어있어요. 리그나는 아마시나 참깨에 들어있고
쿠메스타는 콩나물이나 알팔파에 들어있습니다. 효과로는 경미한 혈관 운동 증상 개선과 골밀도 유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고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유방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해 드리세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주 치료법의 대체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이제 호르몬 대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HRT나 MHT라고 부르는데 완경기 증상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적응증을 보면 중등도에서 중증 혈관 운동 증상이 있을 때, 일과성 열감이나 야간 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어요. 조기 폐경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적인 완경 연령까지 또는 수술로 인한 조기 폐경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요. GSM 증상인 비뇨생식기 증후군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성교통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위험과 이익을 평가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금기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금기사항들을 보면 유방암 기왕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심혈관계나 뇌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혈전색전증 기왕력이나 위험이 높은 경우입니다. 간기능 장애가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질 출혈이 있는 경우도 절대 금기입니다. 상대 금기사항들로는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담낭 질환,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편두통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런 금기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치료 중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께 이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 관련으로는 심혈관 발생률이나 심혈관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고 심혈관 사고 발생률이나 심혈관 합병 증가 위험이 있습니다. 정서적 변화로는 기분 변화나 정서적 변화, 우울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치료 시작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초기 부작용들로는 유방부종이나 유방압통, 체중 증가가 1에서 2kg 정도, 소화기 변화나 근육량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의 대부분은 치료 시작 후 몇 개월 내에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치료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해 드리고 발생 시 즉시 상담받으시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장기 위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지만 중요한 정보입니다. 심혈관계 위험도를 보면 EPT,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병용요법을 5년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 위험도가 1.26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의 경우에는 위험도 상승이 확인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혈전색전증 위험은 국소호르몬 대체요법의 경우 2에서 3배 위험도가 증가하고 전신호르몬 대체요법은 위험도 상승이 확실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60세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위험도가 상승하지만 60세 이전에는 위험도 상승이 확실하지 않아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완경 10년 이내나 6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유익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 시작하면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들을 보면 개별화된 진료가 강조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의 중요성, 최소 유효 용량 사용, 위험도 대비 이익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어요. 새로운 권장사항들로는 체중 변화 최소화 기법이나 비경구 프로게스테론 선호, 관리된 출혈 패턴 모니터링, 골밀도 검사 등이 추가되었어요. 모니터링 방면에서는 매년 1회 심혈관 검진, 필요시 뇌혈관계 평가, 혈압이나 지질 모니터링,
골밀도 검사 등이 권장되고 있어요. 보완대체 요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침술은 일부 연구에서 혈관 운동 증상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 수면장애 개선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는 혈관 운동 증상이나 수면장애,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이에요. 요가나 태극권은 스트레스와 혈관 운동 증상 감소,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음 챙김이나 명상은 수면의 질 개선과 불안감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는 신체적이나 정서적 이완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도 있어요. 이런 보완대체 요법들은 주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시면 되고 환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면 안전한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시면 됩니다. 미래의 치료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맞춤 치료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돼요. 개인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별화된 치료나 각자 가족력에 따른 맞춤형 접근이 가능해질 거예요. 개인별 대사 능력에 맞춘 치료법 선택이나 나노기술을 이용한 치료법도 개발되고 있어요. 재생의학 분야에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고 유전자 치료나 성장인자를 이용한 치료법도 개발 중이에요.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서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증상 관리나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해질 거예요. 원격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증상 예측 및 관리, 개인별 맞춤형 상담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에는 더욱 정밀하고 개별화된 치료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론과 임상 적용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완경은 자연스러운 여성의 생명주기 과정이므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해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한 완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개별화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해요. 각 개인의 증상과 정서 상태, 선호도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셋째, 생활습관 개선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다양한 치료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 대비 이익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치료가 필요해요. 다섯째,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총체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완경간호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전 생애주기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함께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실제 임상에서 완경기 여성분들을 돌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